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홍정희 이성숙입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임씨. 반갑습니다. 성수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의 불안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하지만 마스크와 함께 안전수칙도 계속 잘 지켜야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지치지 않고 잘 지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성수님, 이번 네. 책은 준파 라이리의 그저 좋은 사람입니다. 네, 책 읽어보셨죠? 네, 재밌게 그냥 수월하게 책장 넘기면서 네. 그렇고 참 재밌는 책이다 싶어서 저는 또 그 이어서 같은 작가의 내가 있는 곳 책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네, 저도 책 하나 빌려왔어요. 준파 라이리의. 그래요? 네. 이번 책은 제가 선정했는데요. 우리 저번 녹음 때는 여성 작가 책 읽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편 소설의 매력을 조금 더 이어가 보려는 생각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연히 준파 라이리를 알게 되면서 읽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재밌었고 내용도 네. 또 비교할 만한 점도 많았고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네, 되게 가장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또 세심한 관찰력과 또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건도 펼쳐지면서 계속 긴장감을 만들어주니까 아무래도 책 속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수님께서 작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파 라이리는 1967년 영국 런던의 벵골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곧 미국으로 이민하여 로드 아일랜드에서 성장했고요. 바너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문예 창작과 대학원에 재직하면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에서 르네상스 문화 연구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1999년 첫 소설집 축복받은 집을 출간해 그해 오헬리 문학상과 펜 헤밍웨이 상을 받았고요. 이듬해 퓰리처상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2002년 구겐하임 재단 장학금을 받았고요. 2003년 출간한 장편소설 이름 뒤에 숨은 사랑이 뉴요커들의 가장 많이 읽은 소설로 뽑혔다고도 합니다. 2008년 출간한 단편집 오늘 독서 토론할 제목이죠. 그저 좋은 사람은 그의 프랭크 오코너 국제 단편소설상을 수상했고요. 뉴욕타임즈 선정 2008년 최우수 도서 10에 들었다고 합니다. 2013년 두 번째 장편소설 저지대를 발표했고요. 이탈리아어로 쓴 산문집이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그리고 책이 입은 옷 등 이탈리아어로 된 산문집이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인문훈장인 내셔널 휴머니스트 메달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프리스턴 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의 특징이나 주로 어떤 점이 다른가 좀 살펴보면요. 이 책은 먼저 준파 라이리처럼 등장인물들이 인도에서 온 이민 2세대잖아요. 네네. 그리고 뉴 잉글랜드 주 배경으로 성공한 이민자의 어떤 자식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옮긴 가정에서 겪는 어떤 불안과 갈등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고 리얼하게 보여준 소설이에요. 근데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보통 왜 책을 읽고 나면 좋은 문장들이 막 이렇게 보여서 적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이야기가 굉장히 장면으로 남아서 이렇게 각인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계속 보다가 마지막 장을 딱 덮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막상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강하게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임씨 참 좋았겠네요. 보통 사진전이나 미술 작품전 이런 거 보기식으로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도 그 노인과 바다처럼 그 음, 폭풍 속에서 왜 청새치를 잡는 그 고군분투하는 노인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 책도 그런 장면들을 딱 몇 가지로 딱 기억나거든요. 음, 아마 좋은 소설이 가진 힘이 이런 거겠죠. 네. 음. 성선님은 어떠셨는지 저 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뭐 장면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네, 어, 인도가 왜 남녀 차별 내지는 뭐 계급 차별이 참 심한 나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으로 이민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하위 계층이라고 그쵸.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왜 남자 대비 여자의 삶이 좀 한스러운 삶, 굉장히 갇혀진 삶에서 느끼는 여자만의 어떤 그런 심리, 네, 물론 또 남자 면에서는 또 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어떤 그런 무게감에 있어서 어떤 남자 심리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그런 어떤 여자의 좀 갇혀진 뭐 구속된 위치 그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고요. 어떻게 네, 보면 뭐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리 좀 선진국이라고 해도 남자들에 비해서는 여자들이 조금 더 가정사라든가 아니면 뭐 할 얘기 다 못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또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지는 조금 중진국 보다는 훨씬 더 그 남녀 차별이라든가 좀 할 얘기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슴 답답한 그런 면을 소설로 풀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작품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가장 좋았던 작품은 어떤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내용 면에서는 네. 길들이지 않은 땅에서 왜 아빠와 아, 그쵸. 딸 딸, 예. 그리고 거기 손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관계 속에서 음, 딸은 저기 엄마와 사별한 아빠를 부양해야 되겠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은 느끼는데 막상 같이 살게 됐을 때 힘들어할 것 같은 그런 면. 네, 인도에 살았다면 당연히 부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가족은 이미 나서 미국의 어떤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상 이렇게 모시지는 못하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 네. 아빠가 그 딸의 그 마음을 다 안다는 거죠. 그쵸. 부양하기 힘들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놀아주고 정원도 깎아주고 했을 때는, 이러면 아빠가 같이 사는 것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네, 본인에게 이로움이 될 때 아빠랑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그 생각하는 그만까지를 아빠가 읽고 계시고, 결국은 이제 그냥 사별 후에 만난 여자친구에게로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런 관계 속에서 딸의 심리, 특히 저는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네, 그거 이외에 이제 정림씨처럼 장면으로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네, 지옥과 천국이라는 작품 속에서 네. 거기 친삼촌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다 같이 이민 와서 살다가 친삼촌처럼 가까이 지내는 그 삼촌을 향한 엄마의 사랑했던 마음. 아, 그쵸. 네,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참, 이제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긴장감 있게 읽었는데 끝부분이 참 새로웠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삼촌이 다른 여자랑 왜 결혼했을 때 그쵸, 그쵸. 그 네, 신방감으로 인해서 이제 네.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려고 입은 옷하고 그게 집에 있는 모든 핀으로 이렇게 왜 저기 핀을 꽂은 채로 이렇게 뭐 휘발성 있는 액체를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과 동시에 옆집에 사던 아주머니가 이제 그쵸. 그 정도 봤으면 다 보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가게 되는 그 네네. 그쵸. 장면이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코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살아왔던 인도인 아니면 뭐 세계 여성인들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고 네. 살아왔던 그 장면 묘사가 참 새로웠었어요. 그래서 아, 그쵸. 네, 좀 네. 독특하긴 했었어요. 네, 네, 내용 면에서는 그래서 저기 네, 길들지 않은 땅이 좋았고 네. 장면 내지는 좀 이렇게 기억에 깊게 남는 사진처럼 남는 장면은 그 노을 음, 속에서 이 여성의 어떤 그 모습 그게 네,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정림 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저는 그 이후의 그 단편 소설 얘기는 다 해마와 코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 D편 네, 2부에서 네, 제 주로 이후에 나오는. 대한 얘기. 네, 그래서 그 오히려 더 좀 심도 있게 단편 소설이지만 좀 표현되고 남자, 여자 그리고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네, 네, 이 소설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 엄마가 유방암으로 그때 코식이 엄마를 잃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재혼 소식을 듣고 집으로 하는데 그 이복 동생들과 함께 있던 중에 그 이제 폭발하는 네,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엄마 자신을 애들이 막 보고 있는 걸 보다가 이제 코식이 그거를 이제 화가 나서 소리 지르다가 이제 어린 애기들만 두고 뛰쳐나가는데 그러면서 막 바다를 찾아서 계속 캐나다 근처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찾아가는 그 장면들, 근데 그 바다는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그 잿빛 하늘과 함께 그 바다였고, 네, 네, 거기서 나온 그 대사가 좀 기억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연락을 하려고 해야 할 수 없었어. 그건 죽은 것과 비슷했어. 그 여행 중에 나는 어머니가 영원히 갖게 된 엄청난 권력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지. 음,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는 그 바닷가 땅에다가 그 어머니 사진이 든 상자를 묻는데 그게 계속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네, 읽으면서 이제 코식이 그래도 해마랑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러기에는 이게 코식이 가진 어떤 슬픔이 너무 커서 안 음. 될 거야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결론은 그렇게 안 됐죠. 네, 저는 네네. 손에 땀을 쥐면서 연결되려나 네, 하면서 그쵸. 끝까지 저도 읽긴 읽었었어요. 네, 그리고 끝 매듭 지우는 그 면이 네, 그래도 더 마음에 들었어요. 해피엔딩보다는 맞아요. 네, 약간 실제 인생 같은 느낌. 예를 들면 네, 네, 이게 그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소설 같은 느낌이었을 건데 네,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 상념 본인이 드는 마음을 이렇게 서술했을 때 오히려 더 인생다운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가 감정이입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음, 그 책 제목이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네, 소설도 여기 있었지만, 그저 좋은 사람은 여기 책 속에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 질문이 참 힘들었었어요. 그쵸. 그 네, 알코올 중독인 동생, 그 다음에 누나, 그 부모, 그 다음에 누나의 뭐 남편 정도가 나오는데, 네.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소제목도 나오는 걸 대표 제목으로 했을까? 그리고 그저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일까? 제가 그냥 처음부터 소설을 쭉 관통했을 때는 그냥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그냥 주인공 누구라기보다는 부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 들었는데, 네. 예.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부모일 수도 있겠고, 왜 밉지만 그다음에 믿업지 못하지만 자기한테 연락해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믿어도 될까 믿어보는 그 누나가 그저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 동생, 뭐 그냥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성공 이런 거보다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내지는 뭐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왜 세상의 끈을 놓고 있는 그 동생 입장인 알코올 중독자인 그 동생이 그저 좋은 사람일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임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떤 한 주체라기보다는 조금 관계에 집중했는데요. 네네. 그저 좋은 사람이란 게 이제 어쨌든 이 소설의 테마에 대한 얘기 같아요. 여기 네네. 보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녀의 관계, 음,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결국 삶을 산다는 게 개인이 어떻게 관계 맺을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태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잘하거나 상대가 못하거나에 따라서 관계가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고 믿는데 이 음, 소설에는 그냥 어쩌지 못하는 나만 있는 거죠. 음, 그냥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는 사람만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네. 또 이해할 수도 있구나. 네네. 그래서 개인이
외롭고 쓸쓸하지만 이제 상대한테는 강요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 네, 제목을 그냥 그저 좋은 사람 이렇게 그냥 읽으면 정임 씨 네, 생각이 네, 그럴 듯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호인 주변에 있는 호인 같은 사람. 네. 어, 근데 한국 문화에서 보통 음, 나와 너를 이렇게 따로 놓기보다는 보통 관계로 다 엮어서 더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뭐 특히 가족 관계는 많이 분리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훨씬 이제 자유롭다는 거죠. 이런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조금은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임 씨 얘기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더 좀 되는 것 같네요. 아, 네.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독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주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그래서 이 소설의 또는 아니면 남아시아 소설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성소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소설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이란 네, 배경 소설, 뭐 아니면 아프리카 소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도지만 인도에서 벌어진다기보다는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주인공들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네, 보면 생활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거의 다가 남녀 차별이 심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왜 시골이라 할까요? 왜 약간 전통 사회와 예, 그다음에 엄청 첨단을 달린 왜 도시적인 개방된 어떤 그런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들에서 네, 보통은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나왔을 때 겪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격렬하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면, 그리고 종교 문제가 또 굉장히 대립적인 걸로 여기에 나오는 소설들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뭐 저희 나라도 종교 갈등도 있고 뭐 도시와 농촌의 어떤 그런 약간 차이점도 있지만 그런 게 훨씬 더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게 옛날 왜 저희들 왜 고부 갈등이라고 해서 드라마 게임이나 뭐 어떤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왜 굉장히 그런 갈등 있잖아요. 격렬한 네, 갈등 같은 거. 말은 못하지만 뭐 참는구나. 참기에는, 네, 예, 참고는 사는데 참기에는 못한 어떤 그런 면들이 한참 많이 이게 드라마 주제로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 지역의 소설들을 읽어봤을 때 공통적인 게 그런 것 같았었어요. 남녀 간의 차별, 그다음에 도시와 뭐 농촌의 어떤 문화 차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기복, 뭐 그런 게 주로 공통적이었고 그런 걸 소설로 다룸으로 인해서 그 뭐 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조금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도의 혼인 문화도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서로 얼굴도 안 그죠. 보고 중매 결혼하는 결혼하는데, 문화, 그죠? 네, 그 되게 오래된 일인데 음. 아직도 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조금 네, 음. 새롭기는 했었어요. 저도. 네,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굉장히 왜, 뭐, 감정이 호소하는 소설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정에 마냥 호소한다기보다는 그게 아직까지도 생활이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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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아, 이번 작품이 다른 여성 작가들의 그 단편 소설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 그 저번 시간에 토론했던 그 음, 청소부 매뉴얼 그 했던 네, 루시아 벌린도 그런데요. 보통 그 단편 소설은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왜 무언가를 성취하는 삶을 주로 다루잖아요. 네. 네, 작게는 또 긍정적인 자기 만족에 뭐 그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성취하고 또 이렇게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소설들이 주로 많은데요. 음, 근데 준파 라이리는 조금 다른 점이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둘래.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되게 열심히 사는데 대신 아무것도 올가매지 않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건 적지만 대신 어떤 피로감이라던가 음, 타인에 대한 그 책임감은 훨씬 줄어드는 것 음,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자각하면 우리가 더 내려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편안하게 다가오면서 그 성수님 좋아하는 그 인도의 명상을 닮은 소설이 아닌가. 아,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제 같은 경우는 정임 씨랑 조금 다른 게 네. 저는 이렇게 왜 내려놓는다는 어떤 그런 게 체념으로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네, 네. 체념으로 느껴지면서 뭐 인도 여성 아니면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아시아 내지 아프리카계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들의 겪는 뭐 답답함, 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생활 환경, 그런 거를 소설의 그림으로써 작가는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심리,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면도 있지만 그걸 의식하고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거는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적극적으로 또 봤거든요. 적극적인 표현이라. 네. 네. 그렇게 보고 루시아 벌린의 지난번에 읽었던 저기 청소부 매뉴얼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라 그러나 개인의 여성 내지 주인공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왜 약간 필터 요가 과정을 덜 거치고 그냥 그대로 내보낸 느낌이 들었다면 네. 저기 거저 좋은 사람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과된 형식으로 네. 약간 소설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고 네. 이거 말고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앨리스 멀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라는 단편 소설 이 작가는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은 또 약간 달라요. 약간 생활상의 네. 그 말하기 힘든 감정이지만 우리가 다 느끼는데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감정을 말로 묘사함으로 해서 깨닫게 하는데 훨씬 더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앨리스 멀로가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덜 흥미롭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약간씩 조금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 보고도 읽어보라 그랬는데 네. 아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참 잘 묘사한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길래 네.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지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느꼈는 그 바를 애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요런 단편 소설들도 이렇게 다 뭐 추구하는 바 아니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바가 다른 게 작가의 특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세 가지 소설을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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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가족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어떤 걸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일 뭐 마음에 남는 작품이 길들지 않는 땅이라고 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잖아요. 네. 제 입장은 지금 제가 제 자식들한테는 부모이지만 저희 뭐 시어머니나 아니면 친정 어머니로 보면 제가 자식인 관계인데 네. 참 힘든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부양하는 면 아니면은 뭐 인사드리러 가는 면 평상시에 전화로 인사드릴 수도 있지만 찾아뵙는다는 그런 점 그리고 네. 건강을 뭐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뭐 부모님들이 대체로 그러잖아요. 뭐 요양은 뭐 가야 할 때 되면 가야지 뭐 별 수 있나 하지만 실제로는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말씀들을 이렇게 듣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뭐 나는 우리 엄마 내지 우리 어머니를 뭐 요양원에는 절대 안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보내는 것도 아닌 거고 네. 별 수 있어? 뭐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막상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더 도덕성을
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약간 인간성을 가진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건 부모를 향한 제 마음인 거고 자식들에게는 제가 부모님들을 향한 만큼의 마음을 바라서는 안 되는 또 시대인 거잖아요. 힘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관계면에서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면 네. 아무래도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성수님이 여기서 그 여성의 삶 좀 어떤 그런 걸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성 남성으로 약간 분리한다기보다 남편 아니면 아버지 뭐 아내 뭐 그런 누나 이 각각 그 인간이 각각 왜 그 이토록 혼자인 존재구나 그런 싶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 나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편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는 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또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시 엄청 철학적인데 제목식이 그저 좋은 사람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네, 지금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생각도 그렇고 네, 생각이 제목이 엄청 철학적인 것 철학적인데. 같아요. 네, 그래서 관계에 너무 몰두하지 않는 삶, 그저 좋은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아마 이 소설이 말해주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아유, 근데 그저 좋은 사람으로 살기가 제 성격으로는 참 힘들 것 같은데. 그쵸. 모두에게 다 힘든 사람이 아마 그저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함께 노력하면 우리도 그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정임 씨에게, 정임 씨는 나에게 아니면 저에게 그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그럼요. 네. 네. 코로나로 강제 고립을 느끼는 요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간을 잘 견디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다 보면 자신에게 기쁨을 보상할 시간이 오겠죠. 우리 책수다 팀도 함께 여행 갈 날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